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부터 지역상담사 2급 실기 기출 문제들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직접 정리를 했으니 한번 오늘부터 차근차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아들러 개인주의 상담의 생활 양식 유형 4가지를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일단 도식화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위, 회사,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지배형이죠. 활동 수준은 높은데 사회적 관심이 낮아요. 그래서 타인에게 지배적 태도를 보인다. 요 세 가지 특징이 있고요. 기생형은 활동 수준은 중간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사회적 관심은 낮죠. 그래서 타인에게 의존적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기생한다, 의존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회피형. 활동 수준, 사회적 관심이 모두 낮은 단계예요. 그래서 타인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라는 거죠. 자, 사회형, 가장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활동 수준, 사회적 관심이 모두 높아서요. 사회적으로 가장 유용한 표본이다. 라는 거 4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 과정 목표 4가지를 쓰시오. 혹은 3가지를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4가지를 외우는 게 좋겠죠. 자, 먼저 사회적 관심을 가지도록 돕는다. 자, 그리고 패배감을 극복하고 열등감을 감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잘못된 가치와 목표를 수정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4번 동기 수정에 초점을 맞추고 잘못된 동기를 바꾸도록 돕는다. 5번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에 기여하도록 돕는다. 즉 우리 외우기 쉬운 거는 사회적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사회에 기여하도록 돕는다. 요 사회적, 사회라는 단어 하나 같이 외워두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가치 수정을 해주죠. 자, 가치와 목표를 수정하도록 돕는다. 자, 그리고 동기 수정을 하고 동기를 바꾸도록 돕는다. 이렇게. 그리고 패배감이라는 단어도 하나 있죠. 자, 이렇게 단어를 위주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4개 정도 외워주시고요. 자, 아들러가 주장한 열등감 콤플렉스의 원인 3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관 열등감이죠. 이 기관 열등감이라는 것은 우리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신체적 부족으로 인한 컴플렉스. 내 신체적으로 바꿀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내 신체적으로 있는 컴플렉스를 기관 열등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과잉보호, 마찬가지 부모에게 나오겠죠. 그래서 부모가 과잉보호를 함으로 인해 내가 자신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컴플렉스들을 우리 과잉보호 컴플렉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양육 태만입니다. 자, 이 열등감 컴플렉스 모두 부모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부모의 양육 태만으로 인해 자존감 부족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컴플렉스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차 1과목에서도 많이 외웠죠. 탐전행. 자, 이 3단계 모델 탐전행이다. 탐전에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짧게 정리를 해보니까 자, 먼저 탐색 단계, 자기 개발, 흥미와 적성에 대한 탐색, 그리고 측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 등이 이루어진다. 요거 그대로 외워주시고요. 전환 단계는 뭘까요? 자, 일과 삶의 가치에 대한 조사, 자신의 가치에 대한 피드백 혹은 가치와 피드백 간의 불일치 해결이 이루어지는 단계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행동 단계. 자, 이제 행동해야겠죠.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해 자원 탐색, 정보 수집 등이 이루어지면서 즉각적 및 장기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단어들 다 들어가셔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3단계, 부처의 3단계 중 탐색 단계와 행동 단계에서 하는 것을 3가지씩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가지만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탐색 단계에서 자기 개방, 그리고 흥미와 적성에 대한 탐색, 그리고 측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 우리 아까 다 봤었죠? 그리고 추가로 불일치에 대한 해결 이런 것도 기억나시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탐전 행위니까 행동 단계 마지막이죠. 자, 목표 설정과 행동 계획의 개발, 그리고 목표 달성 촉진을 위한 자원 탐색, 정보 수집 이런 거 있었죠? 자, 근데 나눠서 써도 된다. 정보의 수집과 공유 있고요. 그리고 4번 즉각적, 장기적 의사결정을 위한 구체적 행동의 실천이다. 그래서 요거는 2번, 3번, 4번을 외워주시면은 우리 탐전행을 쓰는 과정에서도 쉽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보딘 보겠습니다. 보딘도 우리 바로 떠오르는 거 의정자직화기죠. 자, 의정자직화가 쓰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딘은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을 체계화하면서 직업 문제 진단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직업 문제의 심리적 원인 3가지를 설명하여라. 자, 3가지니까 여기서 3가지 정도만 써주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 다 외워두는 게 좋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의정자직화, 의죠. 의존성, 자기주도적이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타인에게 말 그대로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부족, 왜 경제나 교육 기회결여 박탈, 결여됨으로써 생기는 정보의 부족인 거죠. 그래서 직업 선택과 진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자아 갈등이죠. 자아 개념과 다른 심리적 기능 간의 내적 갈등으로 직업 결정이 어려운 거예요. 자, 이거는 내 스스로 자아가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4번 직업 선택의 불안, 직이죠. 자신이 원하는 일과 타인의 기대가 충돌할 때 가지는 선택의 불안이다.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딴 걸 하라 그럴 때 이런 직업 선택의 불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확신의 결여입니다. 결정은 했어요. 근데 확신 부족해서 상담자를 찾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요거 우리 1과목에서 우리 필기시험 때 많이 봤으니까 쉽게 외워지실 겁니다. 자, 추가로 보딘도 한 번 더 볼게요. 정신역동적 상담에서 보딘의 직업 상담 과정을 쓰고 설명하시오. 자,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탐색과 계약 설정입니다. 자, 뭐냐? 자, 우리 정신역동적, 보딘이 정신역동적 상담을 하죠. 그래서 내담자의 정신역동적 상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고 상담 전략을 합의하는 것이다. 이게 탐색과 계약 설정이고요. 자, 그리고 중대한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개인의 성격에 맞춰서 직업을 바꿀지 아니면 직업의 내 성격을 바꿀지 이것을 고민하는 중대한 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단계고요. 자, 세 번째 변화를 위한 노력이죠. 자, 이러면 이제 선택한 직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 요소들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자기 인식을 증가해 나가는 단계가 바로 변화를 위한 노력이다. 그래서 탐색과 계약 설정, 그리고 중대한 결정, 그리고 변화를 위한 노력, 이 세 가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크롬볼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크롬볼츠는 나오는 문제가 요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크롬볼츠 나오시면 바로 써주시면 되는데, 자, 진로 선택 이론 중 사회학습 이론에서 크롬볼츠가 제시한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세 가지만 쓰시오. 자, 우리 이것도 외웠었죠? 1과목 할 때 유환, 학, 과 이렇게 해서 외웠었습니다. 자, 유는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이죠. 자, 개인의 진로 기회를 제한하는 특진로, 뭐 인종, 성별, 신체적인 모습 및 특징, 지능, 재능 등이 속한다. 자, 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환경적 조건과 사건이죠. 자, 환경상의 조건이나 특정한 사건 때문에 개인의 진로가 영향이 미쳐진다. 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학습 경험이에요. 과거에 내가 어떤 것을 학습했나, 그런 학습한 경험이 현재나 미래의 교육적, 직업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학습 경험으로 보는 거고요. 마지막, 과제 접근 기술이죠. 개인이 환경을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미래를 예견하고 예측하는지 이런 능력이나 경향을 의미를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진로 선택에 영향이 미쳐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끝으로 코틀 두 문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틀의 원형 검사에서 원의 의미, 원의 크기, 원의 배치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자, 이것도 우리 필기시험 때 준비 잘 하셨죠? 자, 먼저 원의 의미는 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차원을 뜻하죠. 가장 핵심이죠. 그리고 어떤 시간 차원이 개개인의 시간 전망을 지배하고 연관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자, 이걸 어떻게 보냐? 원의 크기죠. 자, 시간 차원에 대한 상대적인 친밀감을 나타내주는 것이 결국 원의 크기이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원의 배치는 네 가지가 있죠. 자, 먼저 원이 접해져 있지 않으면 고립, 경계선에 접해 있다. 그럼 연결, 부분적으로 중첩되어 있다. 그럼 연합, 완전히 중첩되어 있다. 그러면 통합이다. 이 네 가지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코텔 문제 하나 더 보고 일단 이 영상 마무리 할게요. 자, 진로 시간 전망 검사 중 코텔의 원형 검사에서 시간 전망 개입의 세 가지 차원을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이것도 우리 많이 외웠었죠? 방변통이죠, 방변통. 자, 방향성은 뭘까요? 미래 지향성을 증진시키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구성하는 것이 방향성.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입장을 구성하는 것이다. 방향성이고요. 변별성.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게 하고 미래 계획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강화시켜서 목표 설정을 신속하게 하는 것. 여기까지 써줘야겠죠? 자, 우리 방향성은 미래의 지향성을 증진시켜서 미래를 낙관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건데, 변별성은 미래를 현실적으로 느끼게 하여서 이 미래 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시켜서 목표 설정을 빨리 하게 하는 것이죠. 그다음 통합성, 자, 현재 행동과 미래의 결과를 통합하는 거예요. 연결시키고 계획한 기법, 우리 훈련한 기법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실습해서 미래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이 통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문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10과목 10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담자의 흥미를 사정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흥미 사정 기법을 세 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세 가지만 쓰면 되죠. 자, 먼저 첫 번째 직업 선호도 검사가 있습니다. 홀랜드가 제시한 흥미유형 6가지 있죠. 6가지에 대입해 내담자의 직업 선호도를 사정한다. 간단히 써주시면 되고요. 직업 카드 분류법 있죠. 직업 선택의 동기와 가치를 알아보는 것으로 직업 카드를 선호군, 혐오군, 미결정, 중성군으로 분류하여 흥미를 사정한다. 자, 뒤에 내용 꼭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흥미 평가 기법이 있습니다. 내담자에게 알파벳에 맞춰 흥미거리를 종이에 기입하게 하여 사정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작업 경험 분석이 있습니다. 내담자가 경험했던 일과 관련된 작업을 분석해 흥미를 찾아낸다.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흥미 사정에 관한 로의 2차원 분류 체계에서 6가지 수직 차원을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다 외워야겠죠? 자, 순서 보시면은 고급 전문 관리, 그 다음에 중급 전문 관리, 그 다음에 준 전문 관리 있고요. 그 다음에 숙련직, 그 다음에 반숙련직, 비숙련직 이렇게 나눠진다.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내담자의 흥미를 사정하는 목적 5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자기인식을 발전시킨다. 자기인식. 두 번째, 직업 대안을 규명한다. 세 번째, 직업 탐색을 유도한다. 네 번째, 직업 교육상의 불만족 원인을 규명한다. 다섯 번째, 여가 선호와 직업 선호를 구별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 표준 직업 분류 좀 보겠습니다. 자,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따른 직능 수준을 빈칸에 쓰시오 되어 있죠. 자, 먼저 관리자 있습니다. 4직능 혹은 3직능이 필요하고요. 자, 두 번째,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있죠. 4직능 혹은 3직능. 자, 관리자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3에서 8까지는 서비스와 판매 종사자예요. 2직능 수준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9번 있죠. 단순 노무 종사자 제1직능 필요하다. 그리고 추가로 군인 제2직능 수준 필요하다라는 거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직업 분류 개념인 직능, 직무 수준, 직능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직능이라는 것은 주어진 직무의 업무와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하고요. 직능 수준은 직무 수행 능력의 고저를 말하며 정규교육, 직업훈련, 직업경험, 그리고 선천적 능력과 사회, 문화적 환경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직능 수준이다 라고 하고요. 직능 유형은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의 분야, 사용하는 도구 및 장비, 투입되는 원재료, 서비스의 종류와 관련됐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직업 분류의 일반 원칙 2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포괄성의 원칙과 배타성의 원칙이죠. 포괄성의 원칙은 우리나라의 모든 직무는 어떤 수준에서든지 나눠놓은 분류에 포괄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특별 직무가 누락되어 분류가 어려울 경우에는 포괄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추가로 써주시면 좋고요. 자, 배타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같은 단위 직업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직무가 2개 혹은 그 이상의 직업으로 분류된다면 배타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유사 직무를 구분하는 기준 4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험이고요. 두 번째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이죠. 네 번째, 직무 수행자가 입직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험, 기능, 지식, 요건 이 4가지 일단은 외워서 풀어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문제.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일반적으로 직업으로 규정하기 위한 4가지 요건을 쓰고 설명하시오. 자, 자주 나오죠. 자, 먼저 첫 번째 경제성이죠. 자, 경제적인 거래 활동이 성립되어야 됩니다. 즉 유급이어야 된다는 거죠. 무급은 직업으로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이 경제성이고요. 계속성은 주기적이거나 주기적이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행하거나 행할 의지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것은 직업 계속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윤리성입니다. 자, 오타 좀 있는데, 자, 비윤리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활동을 통한 경제 수익은 직업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사회성이 있습니다. 사회에 가치 있고 기여성이 있는 일이어야지 우리가 직업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계속성, 윤리성, 사회성 이 4가지 외워두시고 풀어서 써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는 속박된 상태에서의 재반 활동은 경제성이나 계속성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 활동을 2가지만 쓰시오. 자, 먼저 이 문제 보면은 우리 아까 여기서 나왔었죠? 윤리성.
그리고 사회성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요 두 개가 없는 것이 뭐냐라고 묻는 것과 사실 비슷하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은 우리 윤리성에 맞는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말이 안 나오네요. 자, 두 번째, 수용자의 활동과 같이 법률에 의한 강제 노동을 하는 경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직업이라 당연히 볼 수 없겠죠.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일을 하는 벌로 받아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벌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은 직업이다 볼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다수직업 종사자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에 직업을 분류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정확히 뭘 묻는지도 알아야겠죠. 자, 먼저 다수직업 종사자란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이 많겠죠, 사실. 그래서 어떻게 분류하냐? 먼저 취수조, 우리 취수조라고 외웠습니다. 자, 다수직업 종사자는 취수조다. 자, 먼저 첫 번째,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가장 오래 일하는 직업으로 결정한다. 일하는 시간이 가장 긴 게 첫 번째 직업이다.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수입 우선의 원칙입니다. 자, 근데 보니까 취업시간이 비슷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입, 뭐가 더 돈이 많이 벌어오는 직업이냐, 그걸로 판단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조사 시 최근 직업의 원칙이죠. 자, 요거는 우리 취수로 안 됐을 경우, 그러면은 제일 최근에 일했던 걸로 우리가 직업을 분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뭐다? 다수 직업 종사자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취수조는 다수 직업 종사자에서 분류하는 기준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과목도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10가지 문제를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지난 시간 이어서 바로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업 문제에 대한 대표적 분류법 중 윌리엄스는 변별 진단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 필기시험 때 많이 외웠었죠. 무, 불, 현, 모. 자, 이렇게 외우신 분들도 있으시고 무불, 흥, 현 이렇게 외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무선택이죠. 직업 선택을 해본 적이 없거나 선호한 직업 중 아직 선택을 못한 경우입니다. 말 그대로. 자, 요거 외워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불이죠. 불확실한 직업 선택. 자, 직업을 선택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선택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없는 상태죠. 자, 흥미와 적성이 불일치입니다. 흥미는 있지만 적성이 안 맞거나 적성은 일치하나 흥미가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죠. 자신의 능력보다 높은 직업이 아니라 낮은 직업이나 흥미나 적성과 관계없이 직업을 선택한 경우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다 라고 해서 윌리엄슨 하면은 무불흥현 변별진단 4가지다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윌리엄슨이 제시한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검사의 해석 단계에 이용되는 상담 기법 3가지를 제시하고 설명하시오. 자, 윌리엄슨이 말한 3가지는 뭐죠? 자, 직접 충고하는 것과 설득, 그리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직접 충고는 말 그대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상담자가 느끼는 솔직한 견해를 내담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직접 충고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설득은 뭐냐?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논리적인 방법으로 검사 자료와 수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내담자의 진로 선택을 위해 이제 검사 자료나 비검사 자료의 정보들을 말 그대로 설명해 주는 단계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3가지가 결국 검사의 해석 단계에서 이용이 되고 있다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긴즈버그입니다. 긴즈버그에 따르면 직업 선택은 환상기, 잠정기 및 현실기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자, 현실기에 3가지 하위 단계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우리 이제 환잠현이죠. 환잠현 중에서 이제 현실기에 3가지 하위 단계를 쓰라는 거죠. 자, 탐색 단계 있습니다. 자, 이 탐색 단계에서는 먼저 직업 탐색과 직업 선택에 필요한 교육과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을 하는 단계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구체화 단계 보면은 직업 목표가 구체화되고 자신의 직업 결정에 내적, 외적 요인을 고려하기 시작하는 단계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특수화 단계입니다. 자신의 진로 결정에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고도화, 세분화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탐구특 해서 현실기에는 탐구특
요 세 가지 하위 단계가 있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사 교류 분석 보겠습니다. 의사 교류 분석 상담의 제한점 세 가지를 쓰시오. 자, TA가 의사 교류 분석이죠. 자, 이 의사 교류 분석, TA의 주요 개념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있지만, 자, 과학적 증거로 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요한 건 이거죠. 과학적 증거가 좀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죠. 자, 두 번째, TA의 많은 개념이 인지적이므로 지적 능력이 낮은 대상자에는 다소 부적절할 수 있다. 자, 인지적, 지적 능력이 낮은 대상자에는 조금 부적절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세 번째, TA의 주요 개념이 창의적이기도 하지만 추상적이어서 실제 적용이 어렵다. 즉, 우리 핵심 뭐다? 과학적 증거로 제시되기는 어렵다. 지적 능력이 낮은 대상자에게는 적용하기 힘들다. 그리고 다소 추상적이어서 실제 적용이 어렵다. 이 세 가지 핵심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교류 분석 상담에서 개인의 생활 각본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기본적인 생활 자세를 네 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I'm okay, you are not okay. 뭐 요 내용들 기억나시나요? 자, 한국어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이에요. 둘 다 긍정이죠. 그래서 타인에 대하여 생산적인 인간관계를 가지는 부분이죠. 자, 근데 자기 긍정, 타인 부정이다. 자, 그럼 타인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요. 자기 부정, 타인 긍정. 자, 그러면은 나는 부정이니까 자기 비하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겠죠? 타인과 비교하는 태도를 가지면서 나를 계속 비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기 부정, 타인 부정. 가장 최악인 단계죠. 세상에 대한 무기력함과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다. 자, 포기하려는 태도를 가진다라는 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교류 분석 상담 이론에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조력하기 위해서 생활을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분석 유형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자, 교류 분석 상담의 분석 유형 세 가지라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구조 분석이 있습니다. 자, 구조 분석은 뭐냐? 내담자의 성격을 구성하는 것으로 자아의 내용이나 기능을 분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담자는 부모자, 성인자, 어린이자로 구분된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교류 분석은 내담자의 행동과 태도를 봅니다. 그래서 타인과 어떤 자아로 교류를 하는지 분석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상보교류, 교차교류, 이면교류가 있죠. 기억나시죠? 자, 세 번째 게임 분석이 있습니다. 자, 내담자의 암시적이고 저의적인 교류를 정형화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자, 내담자가 말하지 않은 것들을 분석을 해보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세 가지 구조 분석, 교류 분석, 게임 분석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자, 의사 교류 분석 상담 기법에서 주장하는 역동적 자아 상태 세 가지. 아, 이거 뭐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대표적인 거죠. 부모자, 어른자, 어린이자. 이 세 개 있다라는 거 우리 필기 공부하시면서 외우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다음 문제. 힐리의 긍정적으로 자기를 인지하고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8가지 원칙 중 5가지를 기술하시오. 자, 이 문제는 사실 좀 인기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5가지만 딱 한번 정해보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양한 범위의 행위를 경험하고 숙고한다. 두 번째. 삶의 의미 있게 관찰하고 숙고한다. 3번. 역량이 있다고 기대되는 것을 개발하고 독려한다. 네 번째. 관찰된 피드백을 얻고 통합한다. 다섯 번째, 기록과 성취를 검토한다. 자, 이거는 뭐 딱히 뭐 외우기 쉬운 방법이 없어서 굳이 외우는 수밖에 없는데 문제 출제되는 경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넘어가도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끝으로 부가급여 보겠습니다. 부가급여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를 각각 2가지씩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부가급여라는 것은 말이 굉장히 긴데 정리해보면 이래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화폐임금이 있겠죠. 경상화폐임금이라고도 하죠. 자, 그 화폐임금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보상을 우리는 부가급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선호하는 이유를 좀 볼게요. 먼저 사용자가 선호하는 이유. 자, 조세 보험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부가급여만큼 화폐 임금이 줄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조세나 보험료는 화폐 임금에 따라 부담되기 때문에 요 조세나 보험료 부담이 줄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기 근속과 생산성이 향상되어 자, 이직률이 높은 경우 발생하는 훈련 비용 등을 절감하고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은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마찬가지로 세금 부분이 있어요. 근로소득세입니다. 자, 화폐 임금을 감소시킴으로 마찬가지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조세 혜택도 근로자도 있네요.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사용자와 동일한 이유가 있다는 거 연관 지어서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당도의 종류 4가지를 기술하시오 되어 있죠. 자, 우리 타당도의 종류 4가지, 준거 타당도, 안면 타당도,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이렇게 4가지 있다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준거 타당도는 뭐냐? 자, 어떤 심리 검사가 특정 준거, 기준이죠. 특정 준거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간단히 써주시면 되고요. 안면 타당도는 검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타당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가 타당한지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비전문가들이 되겠죠. 자, 내용 타당도는 뭐냐? 검사의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 영역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보는 것이다. 풀어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구성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 개념인자들이 실제로 측정 도구에 의해 제대로 잘 측정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용 타당도와 구성 타당도의 차이가 약간 모호하다고 느낄 수 있으므로 잘 외워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준거 타당도 보겠습니다. 자, 준거 타당도의 의미를 쓰고 준거 타당도에 속하는 타당도의 종류를 2가지 제시하고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자, 까다롭네요. 자, 먼저 준거 타당도 보겠습니다. 자, 어떤 심리 검사와 특정 준거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라고 방금 봤는데요. 자, 종류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언 타당도 있죠. 자, 먼저 한번 예언해 보는 거죠. 검사 점수와 미래 행위 측정치 간의 상관계수를 추정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어떤 적성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입사 후 업무 수행도가 우수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수하다. 그러면은 예언 타당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동시 타당도는 뭐냐? 타당성을 인정받은 기존 검사가 있어요. 그 기존 검사와 내가 요번에 새로 만든 검사 사이의 상관계수를 파악해 보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어 면접 시험의 타당도를 입증하기 위해 공인 영어 시험 점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공인 영어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라면 영어 면접 시험이 더 높을 수 있겠죠. 아, 그러면은 이 공인 영어 시험을 보는 것이 효과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시 타당도는 이제 동시에 타당도를 비교를 해보겠다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심리검사에서 준거 타당도의 개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3가지만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셔도 되어 있습니다. 자, 타당도의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죠. 자, 첫 번째 표집 오차입니다. 자, 모집단 조사를 위한 표본의 표집 과정에서 초래된 데이터 수집의 오차. 자, 이거는 뭐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자, 두 번째, 준거 측정지의 타당도입니다. 자, 타당도겠죠, 결국에는. 준거 측정치가 해당 개념 준거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보는 타당도 검사가 당연히 검사의 준거 타당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신뢰도예요.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인데요. 신뢰도가 낮으면 검사의 준거 타당도가 낮아집니다. 즉, 준거 측정치의 타당도를 계산하는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외울 거면은 표지 오차, 타당도, 신뢰도 이 3개가 준거 타당도 개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구성 타당도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 2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있습니다. 자, 꼭 외워주셔야겠죠. 변별 타당도가 있고 수렴 타당도가 있는데요. 변별 타당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검사의 결과가 그 속성과 관계없는 변인들과 낮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지의 정도를 측정을 하는 것이다. 즉, 이 검사, 변별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관계수, 변별 타당도의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변별 타당도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수령 타당도는 뭐냐? 검사의 결과가 그 속성과 관계 있는 변인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렴 타당도는 상관계수가 높아야 수렴 타당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거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생애 진로평가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쓰고 생애 진로평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 3가지를 쓰시오. 자, 우리 생애 진로평가도 1차 때 많이 나왔죠? 자, 상담자와 내담자가 처음 만났을 때 짧은 시간 동안 사용해볼 구조화된 면접 기법으로 내담자의 정보와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적 평가 절차이다 라는 거. 우리 구조화된이라는 단어 하나 넣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자, 얻을 수 있는 정보 3가지는 뭐냐?
자, 내담자 스스로의 가치와 자기 인식의 정도, 내담자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내담자의 교육 수준과 직업 경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그리고 세 번째, 내담자 자신의 기술과 유능성에 대한 자기 평가 및 상담자의 평가 정보가 들어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직업 상담의 구조화된 면담법으로 생애 진로 사정 구조의 네 가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우리 1차 때 많이 외웠죠? 우리 진, 강, 요 이렇게 해서 외우셨을 겁니다. 자, 그럼 진로 사정이죠. 내담자의 직업 경험, 교육, 훈련 과정, 여가 활동에 대해서 사정한다. 요거 다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전형적인 하루죠. 내담자가 의존적인지 독립적인지 보고 자발적인지 진취적인지 파악하도록 돕는 것이 전형적인 하루를 보는 것이다.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강점과 장애죠. 내담자의 강점, 직면적인 문제나 장애, 그리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대처 자원이나 잠재력을 탐구를 하는 것이 강점과 장애다. 그리고 요약을 해보는 거겠죠. 내담자 스스로 자신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요약해보면서 자기 인식을 증진한다. 이 내용 꼭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생애 진로 사정 구조 4가지와 생애 진로 사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 3가지를 쓰시오. 자, 우리 앞에 나왔었던 정보 문제 2가지를 합쳐진 거죠. 자, 그래서 생애 진로 사정 구조 4가지. 강요 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정보 3가지 한 번 더 볼게요. 내담자의 스스로의 가치와 자기 인식 정도, 그리고 내담자 교육 수준과 직업 경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그리고 내담자 자신의 기술과 장점에 대한 가기 평가 및 상담자의 평가 정보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보시라고 제가 넣어뒀습니다. 자, 다음 문제.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 중 진로 사정의 3가지 부분을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이거 무엇을 하는 건지 모르시면 안 되겠죠. 자, 이 3가지 부분은 뭐냐? 먼저 첫 번째, 일의 경험입니다. 내담자의 일의 경험과 관련하여 좋았던 점과 싫었던 점을 사정시켜 보는 거죠. 두 번째는 교육 또는 훈련 과정이에요. 똑같습니다. 내담자의 교육 또는 훈련 과정과 관련하여 좋았던 점과 싫었던 점을 사정하는 거죠. 그리고 여가 시간입니다. 내담자가 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사정을 해보라.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제. 역량검사와 속도검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이런 문제 사실 자주 나오진 않는데 또 틀리면 억울하니까 보겠습니다. 역량검사란 수학 경시대회 같은 거죠. 시간 제한이 없고 어려운 문제로 구성되어 숙련도보다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시간 제한이 없고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문제 해결 초점에 맞추는 것이 역량검사다. 수학 경시대회죠. 속도검사는 뭐냐? 반대겠죠.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쉬운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서 문제 해결보다는 숙련도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자면 웩슬러의 지능검사 중에서 이제 소검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속도검사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서 목적에 따른 훈련 방법 3가지를 쓰시오. 자, 요거 우리 많이 외웠죠?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있죠? 자, 양성훈련은 근로자가 직업에 필요한 기초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한 훈련이에요. 자, 그럼 향상훈련은 업그레이드 된 거겠죠? 자, 기초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거나 지식 기능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보다 향상훈련이다. 그래서 요거 향상훈련은 약간 경력자한테 느낌이고 양성훈련은 이제 신입사원한테 하는 느낌이겠죠. 그리고 전직훈련 말 그대로 전직하는 거죠. 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한 훈련으로 종전과 유사한 직업이거나 새로운 직업을 위해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시키는 훈련은 말 그대로 전직 훈련이다. 우리가 전직을 하려면 그 전직에 맞는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전직 훈련이다. 이렇게 해서 풀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로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성 요인 직업 상담 이론에서 브레이필드가 제시한 직업 정보의 기능을 3가지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브레이필드가 제시한 3가지 중에 하나는 정보적 기능이죠. 정보를 제공해 내담자의 모호한 의사결정을 돕고 직업 선택에 관한 지식을 증진한다. 말 그대로 정보를 제공해준다라는 기능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재조정 기능입니다. 자, 재조정 기능. 내담자가 냉혹한 현실에 비춰 부적당한 직업 선택을 한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해보겠다는 거죠. 자, 내담자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수도 있겠죠. 부모님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강요를 의해. 그래서 그거를 점검해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동기화 기능이 있습니다.
내담자가 직업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동기화시켜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가 직업 선택할 때 적극적인 참여를 시키기 위해 동기화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직업 상담 3요인의 원리를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써주시면 되냐? 요거죠. 1번.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본인의 흥미, 적성, 능력, 가치관 등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직업에 대한 이해죠. 직업 세계에 대한 성공, 보상, 자격 요건, 기회 등 지식을 습득하고요. 세 번째, 자신과 직업 세계를 연결합니다. 자, 개인적 요인과 직업 관련 자격 요건 등의 정보를 기초로 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세 가지 요인 필요한 거는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신과 직업 세계의 연결, 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과정을 순서대로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자, 요거 우리 외우셨죠? 분종진, 예상추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자, 그래서 분 볼게요. 분석이죠. 내담자의 적성, 흥미, 지식 등 내담자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고 수집한다. 종합. 내담자의 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약하고 정리한다. 진단. 내담자가 가진 문제를 찾고 진단하고 해결을 위한 진단을 한다라는 거고요. 예측, 진단 결과를 통해 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상담, 내담자가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이제 개입을 하는 단계다 보시면 되겠고요. 추수 지도, 자, 직업 문제 해결과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도움과 지도를 하는 것이 우리 추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단어들 보고 내용 떠올려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과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차이를 두 가지 이상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은 과거 경험을 중시하지만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은 현실을 중요시하죠. 자, 사실 이게 제일 외우기가 일단 쉽고요. 두 번째,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은 검사와 진단을 중요시하지만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은 검사와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1번, 2번 외우시기가 사실 제일 편하시고요. 3번도 있는데 한번 기억나시면 또 쓰실 수 있으니까. 자, 3번.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은 촉진적 관계 형성을 중시하지만 내담자 중심은 라포 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시는 거 두 개 선택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내담자 중심 상담 기법에서 상담자의 태도 세 가지를 쓰시오. 자, 우리 내담자 중심이라고 하면은 내담자를 많이 신경 써준다는 거죠. 상담자가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뭘 해줘야 되냐? 먼저 일치성이 필요합니다. 상담자의 감정이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일치화시키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거 직면이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무조건적인 수용이죠. 내담자의 말을 비판, 판단, 기준 이런 거 없이 그대로 수용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공감. 내담자의 감정과 경험을 상담자인 것처럼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느끼고 이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 세 가지도 꽤 자주 나오고 있으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일반 직업 적성 검사 GATB, 가츠비, 저는 개츠비라고 부르는데요. 자, 개츠비의 내용을 세 가지 쓰고 설명하셔도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 많은데 여기서 6가지를 써놨어요. 제가 선택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먼저 지능, 일반적인 학습 능력, 설명이나 지도 내용, 원리 이해 능력이다. 지능은 자, 언어 능력은 뭐냐? 언어의 뜻과 그에 관련된 개념 이해와 사용하는 능력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수리 능력,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능력이다. 자, 그리고 4번 손 재치죠. 손을 마음대로 정교하게 조절하는 능력, 물건을 짚고 놓고 이런 것들이 해당하고요. 손가락 재치는 손가락을 정교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능력이고요. 6번은 운동 반응, 눈과 손 혹은 손가락을 함께 사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3개만 쓰면 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거, 잘 외워지는 거 3개만 선택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성능 검사와 성향 검사에 해당하는 검사를 각각 3가지씩 쓰시오. 자, 조금 어렵죠?
자, 먼저 성능검사 보겠습니다. 성능검사는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취도검사 이렇게 있고요. 지능검사에는 스탠퍼드 비뇌 지능검사,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적성검사는 일반 직업 적성검사, 개츠비가 있네요. 성취도검사는 토익, 토플 등이고요. 뒤에 거 기억나시면 써주시면 되는데 아니라면은 앞에 성능검사는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취도검사, 지적성이다. 성능검사는 지적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일단 이거라도 외워주시고요. 자, 성향검사를 보시면은 성격검사, 승리검사, 태도검사 있습니다. 성격검사는 성격 오요인 검사, MBTI, 그리고 캘리포니아 성격검사 있고요. 흥미검사 우리 많이 배웠죠? 스트롱 캠벨 흥미검사, 쿠더, 직업 흥미검사 있고요. 그리고 태도검사는 직무 만족도 검사 있죠. 자, 그리고 성능검사는 지적성을 가지고 있고요. 성향검사는 성흥태를 가지고 있다. 성흥태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도식화해서 외워주셔서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행동주의 상담에서 노출치료법의 세 가지 방법을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요거는 제가 네 가지를 써놨는데 먼저 제일 쉬운 거는 홍수법이에요. 한 방에 홍수처럼 한 방에 공포작에 직면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개를 나머지 두 개를 선택해서 외워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실제적 노출법. 말 그대로 실제로 공포작에 노출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심상적, 상상으로만 하는 거죠. 이제 내 마음적으로, 심상적으로 공포작을 상상시켜서 노출시키는 거고요. 점진적 노출법은 말 그대로 수위가 낮은 공포작부터 높은 쪽으로 점차 노출시키는 약간 체계적 둔감법 같은 느낌이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외우기 쉬운 거 3개 선택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행동주의 상담에서 불안 감소 기법, 학습 촉진 기법에 대해서 3가지씩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불안 감소 기법은 우리 홍수법, 주장훈련, 체계적 둔감법 이렇게 있고요. 학습 촉진 기법에는 강화, 변별학습, 토큰법, 모델링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학습 촉진 기법은 도식화해서 외워주시면 돼요. 강변모토, 강변모토라고 저는 외웠는데 지금 뭐 거꾸로 해놓긴 했는데 이 학습 촉진 기법 4가지를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왜냐? 이런 식으로 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행동주의 상담의 치료기법 중 적응행동 증진기법 3가지를 설명하시오. 적응행동 증진기법 3가지가 뭘까요? 자, 우리 방금 외웠었던 거 있죠? 자, 우리 강화, 변별학습, 토큰법, 모델링, 학습 촉진기법이었는데, 요게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구나. 적응행동 증진기법이라고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아까 외웠었죠? 그래서 강변모토라고 외워주시면 좋고요. 강화부터 보겠습니다. 자, 설명하시오 되어 있으니까. 자, 강화. 학습자에게 강화물을 제공하여 특정 행동의 빈도가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다. 잘하는 걸 좀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변별학습. 자극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변별력을 주는 변별학습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모델링은 말 그대로죠. 모델을 하나 섭외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결과를 관찰하는 것이 모델링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토큰법은 우리 말 그대로 토큰, 보상을 주는 거죠.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원하는 물건과 교환 가능한 토큰을 주는 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변 모토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과목도,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이어서 기출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집단 상담의 장점 3가지 혹은 5가지를 쓰시오. 그리고 장점 3가지, 단점 3가지를 쓰시오. 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장점 5가지, 그리고 단점 3가지는 꼭 외워두셔야겠죠. 자, 그럼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숙도예요. 성숙도가 낮은 사람에게 적합하죠. 그리고 수용성이 좋다. 내담자들이 개인 상담보다 수용력이 좋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회성,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사회성에 도움이 된다. 네 번째, 효율성, 한정된 시간 동안 다수의 상담이 가능하므로 경제성이 좋다. 자, 그래서 효율성은 경제성이라고 외우셔도 되고요. 자, 학습성, 개인 상담보다 풍부한 학습 경험이 제공된다. 장점 5가지 꼭 외워두시고요. 단점은 3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개인적인 문제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 비밀 유지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개인의 개성이 상실된 채 상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네 번째, 개인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 모두 내담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집단 상담은 그 형태와 접근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집단 상담의 형태를 세 가지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자, 이 세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집단입니다. 집단 구성원의 대인 관계 문제 해결, 자기 인식 증진, 부적응 행동 극복 등을 도와주는 것이 목적인 집단이고요. 자, 치료 집단이 또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능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병원이나 임상 장면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 집단이 있고요. 자조 집단이 있습니다. 공통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문제의 대처를 위해 지지 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 그래서 우리 자조 집단에는 뭐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 중독 뭐 해결하기 위한 모임들이 있죠. 자, 그게 자조 집단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톨버트가 제시한 것으로 집단 직업 상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5가지 활동 유형을 쓰시오. 자, 톨버트 관련 문제는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5가지 뭐냐? 자기 탐색, 상호작용, 직업적 정보 획득 검토, 그리고 개인적 정보의 검토 및 목표와의 연결, 합리적 의사결정. 자, 요거 내용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집단 상담의 장점과 내용이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 이 톨버트를 연결해서 집단 상담 장점 5가지 같이 외워두셔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 직무 분석 방법 중 최초 분석법에 해당하는 방법 5가지를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우리 최초 분석법이라는 말이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내용은 아는 거예요. 자, 먼저 관찰법이 있습니다. 직무 수행자를 현장에서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직무 활동을 관찰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게 관찰법이고요. 자, 면접법은 직무에 오랜 경험이나 지식을 가진 직무 담당자가 면접을 통해 직무를 분석해보는 거예요. 어떤 직무를 있나 한번 말 그대로 면접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체험법. 말 그대로 체험이죠. 직접 직무 활동을 해보고 체험하면서 직무 분석 정보를 얻는 거죠. 그리고 설문지법은 설문지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설문지를 통해 직무 내용을 기술하게 하여 정보를 얻는 방법이 있고요. 중요 사건 기록법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나 실패한 경우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서 왜 그랬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알아내서 지식, 기술 등을 얻는 방법이 중요 사건 기록법이다. 그래서 이 5가지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직무 분석 방법 중 구조적 면접법과 비구조적 면접법의 의미와 각각의 장단점을 쓰시오. 자, 구조적 면접법은 뭐냐? 자, 표준화된 면접법이겠죠. 그래서 질문 내용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요. 자, 그래 장점 뭐냐?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미리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비교가 용이해요. 그리고 검사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단점은 심층 정보를 획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융통성이나 자율성이 없겠죠. 자, 그러면 비구조적 면접법은 바로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겠죠. 자, 질문의 범위를 정해두고 준비 없이 응답자의 반응에 따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은 우리 구조적 면접법의 단점이죠. 심층 정보 획득이 가능하고 융통성이 있고 타당도가 높아요. 대신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들고요. 비교가 어렵죠. 그리고 다량의 정보 획득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구조적 면접법과 비구조적 면접법은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확실히 외워도 따라오겠죠. 자, 다음 문제. 직무 분석 방법 중 결정적 사건법 단점을 세 가지 쓰시오. 자, 결정적 사건법이 우리 중요 사건 기록법이죠. 자, 중요 사건 기록법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단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응답자의 사건 왜곡 기술 가능성. 자, 기억에 의해서 쓰다 보니까 조금 사건이 왜곡돼서 기술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일상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지식, 기술이 배제될 수 있다. 중요한 것만 우리가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일상적인 일일 업무 이런 것들을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정확한 조사는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면 당연히 전문가, 이런 훈련받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직무 분석 설문지 선택 시 평가 준 거 3가지를 설명하시오. 자, 이거 3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뢰성. 결과는 일관성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타당성. 결과가 정확한 내용을 담아야겠죠? 그리고 실용성. 사용이 쉽고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된다. 이 내용 우리 1차 시험 때 봤었네요. 그래서 신뢰성, 타당성, 실용성 이 3가지가 설문지 선택 시 평가 준 거 3가지구나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추가로 표준성도 있는데 이거는 선택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직무 분석을 하는 목적은 직무 기술서나 작업자 명세서를 만들고
이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여러 가지 활용하는 데 있다. 직무 분석으로 얻어진 정보의 용도를 세 가지 쓰시오. 자, 이것도 우리 1차 때 많이 봤죠? 자, 세 가지만 쓰면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집 공고 및 인사 선발에 활용된다. 우리 많이 봤던 내용이에요. 두 번째, 직무 평가의 기초 자료다. 이것도 많죠? 그리고 직무 분류에 활용된다. 자, 이거 제일 짧은 거 세 개 외워주시면 사실 제일 좋겠죠? 자, 근데 우리 1번과 비슷한 내용 또 있어요. 4번 보시면은 선발된 사람의 배치, 승진 등 인사 관리에 활용된다. 자, 그럼 1번, 4번 묶어서 인사와 관련되어 있구나. 핵심 키워드는 일단 인사구나. 이거를 두 개로 쪼갤 수도 있겠죠? 그리고 5번 보시면은 직무 수행 평가 및 인사 고과에 활용된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제가 써놨으니 원하시는 거, 편한 거 세 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상담자가 자신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는 질문이 아니라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과 자신의 문제를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내담자 자신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탐색적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상담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탐색적 질문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개방적 질문이에요. 그래서 질문은 개방적 형태를 띠는 것이 좋고요. 자, 그리고 내담자의 감정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사용해야겠죠. 왜?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과 자신의 문제를 탐색해야 되니까 당연히 내담자 감정을 끌어내야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담자 자신의 문제를 명료화할 수 있는 질문을 사용을 해주는 거죠. 자, 개방적인 질문을 하되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명료화할 수 있을 만한 질문을 해주고요. 그리고 내담자의 감정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해줘야 된다. 이거를 세 가지로 나눠서 써주시면 되겠죠. 자, 끝으로 보겠습니다. 상담에서는 언어적 행동뿐이 아니라 비언어적 행동도 중요하다. 상담에 도움이 되는 언어적 행동과 비언어적 행동을 각각 세 가지씩 쓰시어 되어 있습니다. 자, 언어적 행동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담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개방적 질문을 사용한다. 그리고 유머를 사용한다. 그리고 내담자에게 호칭을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언어적 행동에 속한다. 어떤 뉘앙스구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비언어적 행동은 행동이겠죠, 이제 말 그대로. 자, 그럼 미소. 내담자의 긴장을 덜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끄덕임. 고개 끄덕임이죠. 자, 내담자의 말을 경청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기울임. 내담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뭔가 친밀도를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눈 맞춤. 마찬가지로 내담자 말에 제가 주목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비언어적 행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지난 시간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일찍한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는 과정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 과정을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적 치료 과정에서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적 치료 과정 하면은 A, B, C, D, E, F까지 써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A는 먼저 선행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 실직한 사람이 우울증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개인의 감정, 정서적 영향을 가져오는 구체적인 사건, 지금 여기서는 실직을 의미하고 있죠. 같이 써줘야겠고요. 자, B는 신념 체계입니다. 자, 앞선 선행 사건을 실직이죠. 실직을 통해 느낀 내담자의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가 형성되었겠죠. 자, 그래서 C는 결과인데요. 자, 이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를 통해 인지, 정서, 행동적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게 바로 우울증으로 나타났죠. 자, 여기서 이제 논박을 해줘야겠죠. 자, 논리적인 원리 제시를 통해 내담자의 논리를 반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효과를 보자고 하면은 이제 논박을 통해서 내담자의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를 해소하며 긍정적인 태도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우울증을 치료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F, 감정이죠. 자신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만들어준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REBT의 기본 원리 6개를 쓰시오. 자, 이 REBT 기본적으로 앨리스에 의해 개발된 거죠. 그래서 바로 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앨리스에 의해 개발, 발전된 이론으로 인지 영역을 가장 중요시한다. 두 번째,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건보다 사건에 대한 사고의 분석을 중요시한다. 자, 세 번째, 행동에 대한 과거 영향보다는 현재에 초점을 맞춘다. 네 번째, 인간은 합리적 사고를 함과 동시에 비합리적 사고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고 있다. 다섯 번째, 모든 내담자의 행동적, 정서적 문제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에서 기인한다. 여섯 번째, 역기능적 사고는 정서장애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자, 우리 이거 1차 시험에서 많이 봤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외우기가 조금 쉽죠.
자, 다음 문제. 체계적 둔감화의 의미와 단계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먼저 체계적 둔감화라는 것은 이 불안이나 공포가 있죠. 이런 포비아, 불안이나 포비아 있는 환자에게 불안 조건을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노출시켜 말 그대로 둔감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단계는 먼저 근육 이완 훈련을 합니다. 근육 이완을 통해서 긴장감을 해소하는 거죠. 긴장 상태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불안 유예 목록 작성을 합니다. 불안의 정도가 낮은 하위의 자극 불안부터 높은 자극의 불안까지 불안 유예 목록을 작성해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둔감을 해야겠죠. 자, 점차적으로 하위의 불안부터 노출시켜서 완전히 소거될 때까지 훈련을 반복하는 것이다. 라고 써주시면 퍼펙트하죠. 자, 다음 문제. 집단 내 기준을 세 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자, 요 문제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자, 100분위 표준 점수, 표준 등급 세 개 써주시면 됩니다. 자, 100분위 점수는 개인이 표준화된 집단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개인의 점수에 대해서 100개의 동일한 구간에서 순위를 정하는 개념인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표준 점수는 이 분포상 위치,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를 알아보는 것이 표준 점수다. 그래서 이 원점수를 주어진 집단의 평균을 중심으로 하여 표준 편차로 전환한 점수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표준 등급은 우리 스테나인 점수라고도 하죠. 그래서 각 구간에 점수나 등급을 부여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원점수를 1에서 9의 범주로 나눠 보는 것이다. 표준 등급이 우리 수능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점수 분포에서 전체 점수의 특징을 단일한 수치로 나타내는 요약치를 중심 경향치라고 한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중심 경향치를 세 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자, 중심 경향치는 세 가지, 중앙치, 최빈치, 평균이 있습니다. 자, 우리 중앙치 구하는 방법. 한 집단의 점수 분포에서 딱 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값이 중앙치죠. 최빈치는 말 그대로 가장 빈도가 높은 점수, 많은 점수가 최빈치죠. 평균은 우리가 집단의 모든 점수를 더해서 그 사례수로 나눈 값이다. 라고 간단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 경향치 세 가지는 뭐다? 중앙치, 최빈치, 평균 세 개가 있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을 5가지 쓰시오. 자, 시험 문제 따라서 6가지도 제출되고 있으니 최소 6가지는 외워주셔야겠습니다. 다음에 첫 번째, 자기 집에 가사 활동. 자, 요 자기 집을 넣어주시는 게 논란의 여지가 좀 없습니다. 왜 가사 활동을 하고 돈을 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기 집에 가사 활동. 그리고 교육기간을 제약하면 학습 전형. 학생이라는 거죠. 자, 학생의 뉘앙스. 그리고 무급 봉사적 일에 종사한다. 자, 우리 직업의 경제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무급 봉사직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 마찬가지 윤리성이 없죠. 불법적인 활동. 마찬가지 윤리성이 없습니다. 자, 직업이라 볼 수 없죠. 그리고 금융, 자산, 부동산 매각할 수입이 있는 경우, 자, 우리 지속성이 있어야 되죠. 자,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성이 없죠. 그래서 직업이라 볼 수 없고요. 이자, 주식 배당금, 임대료 등의 자산 수입 6번과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수퍼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퍼의 진로 발달의 5단계를 설명하시오. 우리 외웠죠? 성탐, 확, 유, 쇠라고 외웠습니다. 그 내용 한 번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장기. 자, 환상이 많습니다. 성장기는 환상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초기에는 욕구와 환상이 지배적이어서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이 많죠. 하지만 이제 점차 흥미와 능력을 중요시하게 되고요. 탐색기에서 이제 학교, 여가 활동, 시간제 같은 일을 알바죠. 해보면서 나한테 맞는 적합한 직업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확립을 해보죠. 그래서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종사하며 기반을 다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 직업을 이제 유지해야겠죠? 유직입니다. 직업 세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며 유지를 위한 노력을 통해 안정된 삶을 추구한다. 자, 끝으로 쇠퇴입니다. 정신적으로, 유퇴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은퇴 후 새로운 나의 역할을 찾게 되는 것이 이제 성탐 확유세 좀 더 구체적으로 외울 시기가 왔습니다. 자, 다음 문제. 슈퍼의 경력 개발 단계 중 성장기의 3단계를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우리 아까 봤었던 성탐 확유세의 이제 성장기의 하위 단계 3개를 얘기하는 거죠. 자,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 있습니다. 자, 우리 성장기에 환상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흥미를 느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환상기, 직업에 대한 환상이 크면 아동적 욕구가 지배적이죠. 자, 근데 우리 아까 흥미를 느껴가기 시작했다고 했죠. 흥미를 중요시하며 개인의 취향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능력을 중요시하며 직업의 요구 조건을 고려한다라는 거 추가로 외워주시면 이 내용도 간단히 따라올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슈퍼가 제안한 발달적 직업 상담의 6단계를 쓰시어.
자, 이것도 우리 도식가에서 외웠었겠죠. 문심자 현태의 이렇게 해서 외웠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문제 탐색 및 자아개념 묘사입니다. 자, 먼저 비지시적 방법으로 문제를 탐색하고 자아개념 표출한다. 자, 그래서 요거 외워주시면 요거를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근데 비지시적 방법이다. 자, 그다음에 심층적 탐색, 지시적 방법으로 진로 탐색의 문제를 선정한다.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거죠. 그리고 자아수용 및 자아통찰입니다. 자, 비지시적 방법으로 사고와 감정을 명료화하여 자아수용과 통찰을 얻는다. 자, 그리고 현실 검증이죠. 지시적 방법으로 심리검사, 직업 정보 등을 통해 수집된 사실적 자료를 탐색하여 현실을 검증한다. 자, 태도와 감정의 탐색과 처리. 비지시적 방법으로 현실 검증에서 얻은 태도나 감정을 통해 자신과 일의 세계를 탐색하고 처리한다. 자신과 일의 세계를 연결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끝으로 의죠. 의사결정. 비지시적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대한 대안과 행동을 검토한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 보시면은 자, 비지시적, 지시적, 비지시적, 지시적, 비지시적, 비지시적. 자, 이렇게 해서 순서 내려오고 있다는 거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 개념 앞에 먼저 잘 써주시면은 정답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단어, 우리 앞에 외웠던 문심자 현태를 풀어서 쓸 수 있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슈퍼는 진단이라는 용어 대신에 평가라는 말을 사용했다. 슈퍼의 평가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자, 슈퍼가 뭘 평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평가를 했네요. 자, 내담자가 겪는 문제의 어려움이나 직업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를 평가한다. 뭘 평가한다? 내담자가 겪는 문제의 어려움이나 직업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를 평가한다. 두 개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개인의 평가. 자, 내담자의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차원에서 심리검사, 사례연구 등을 통해서 개인의 상태에 대한 분석을 한다. 개인 평가는 말 그대로 개인 상태 분석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차원에서 심리검사나 사례연구 등을 통해서 분석을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언의 평가입니다. 자, 내담자에 대한 직업적, 개인적 평가를 우리가 했었죠, 앞서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만족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단계다. 그래서 우리 문제 평가하고 개인 평가하고 이제 이것을 토대로 이 직업에서 만족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를 평가를 하면서 마무리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임금 경제가 존재할 경우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되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눠서 써줘야 되는데요. 자, 먼저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자, 임금이 오르면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고용을 감소시키게 되겠죠. 자, 그러나 고임금 경제가 존재하게 되면 비교적 고용의 감소가 적게 이루어진다. 자, 말 그대로 임금이 오르게 되면은 기업은 당연히 나가는 돈이 많아지겠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고용을 감소시키는 방법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고임금 경제가 이미 존재를 한다라면은 굳이 고용의 감소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효과가 이제 다른 이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고임금 경제가 존재하면 고임금 지급이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노동 수요 곡선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노동 수요 곡선은 상방으로 이동한다. 자, 우상향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는 고용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임금 상승은 고용 감소를 시키지만 고임금 경제는 고용을 증가시키므로 전체적으로 볼 경우 고용의 감소가 적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쓴 거를 또 이제 지금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하라고 했으니 두 개 나눠서 써서 외워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CMI 검사에서 능력 척도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제가 5개를 써놨는데, 자, 편하신 거 3개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기 평가입니다. 자, 능력 척도죠. 자신의 흥미, 성격 등을 명확히 이해하는 능력, 직업 정보, 자신의 관심 분야의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의 획득 및 분석 능력. 세 번째, 목표 선정, 자신의 정보와 직업 세계 연결을 통한 직업 목표 선정 능력이다. 자, 그래서 1번, 2번 플러스가 3번이 되는 거죠. 먼저 자기평가를 하면 자신의 정보가 생기죠.
그리고 직업 정보를 얻게 되면 직업 세계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 1번 자기평가와 직업 정보를 토대로 연결해서 직업 목표 선정을 능력한다, 가진다 라고 해서 요 세 가지 외워주신 게 사실 제일 간단하실 거고요. 나머지 뭐 계획도 볼게요. 네 번째 계획, 자신의 직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 계획 능력. 다섯 번째, 문제 해결, 진로 선택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자, 그래서 이거 외워주시는 거 세 개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진로 성숙도 검사 중 태도 척도 5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우리 방금 전 문제에서 지금 능력 척도 나왔죠. 능력 척도는 3가지 외워주시면 되고요. 태도 척도는 5가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진로 결정성이 있습니다.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신의 정도죠. 자, 그리고 참여도 진로 선택 과정에 얼마나 내가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는지죠. 독립성. 내가 진로 선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 성향. 진로 결정에 필요한 사전 준비나 이해가 되어 있는지 요 성향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타협성, 진로 선택 시 욕구와 현실에 타협할 수 있는지. 요거 우리 1차 때도 나왔지만 태도 척도는 5가지를 다 써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식화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진참, 독성타, 진참, 독성타. 자, 요거는 태도 척도는 진참, 독성타다.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참, 독성타. 자, 다음 문제. 최저임금제 기대효과 5가지를 쓰시오. 혹은 3가지, 뭐 6가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는 일단 6가지를 안전하게 외우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빈출 문제고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노동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이룬다. 자, 최저 생활, 생활 안정을 이루고요. 두 번째. 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고임금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고임금 경제 효과. 세 번째. 저임금으로 인한 노사 분규를 예방하여 산업 평화에 도움이 된다. 왜? 저임금으로 인한 노사 분규를 예방하기 때문에 산업 평화에 도움이 되는구나. 자, 네 번째, 기업이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게 하여 공정한 경쟁과 경영 합리화를 촉진할 수 있다. 자, 다섯 번째, 임금 상승은 소득 증대이므로 소비 증가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저임금 해소를 통해 산업 간, 직종 간 임금 격차가 완화되어 계층별 소득 분배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핵심 단어만 좀 정리해 보니까, 자, 생활 안정 기능이 있고요. 자, 그리고 고임금의 경제 효과, 고임금 경제 효과. 자, 그리고 노사 분규를 예방하죠. 그래서 산업 평화에 도움이 되고요. 자,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하죠. 적정한 임금 때문에. 그래서 경영 합리화가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5번째, 임금 상승 소득 증대이므로 소비 증가를 하면은 경기가 활성화되겠죠. 경기 활성화. 자, 그리고 6번째, 저임금 해소를 통해 산업 간, 직종 간 임금 격차가 완화되어서 계층별 소득 분배 상태를 개선한다. 소득 분배 상태 개선. 자, 그래서 요 핵심 단어들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이제 풀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규준 제작 시 사용되는 확률 표집 방법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이거는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또 여유가 되면 외워주는 게 좋겠죠? 자, 확률 표집 방법 3가지. 첫 번째, 단순 무선 표집입니다. 구성원들에게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이 번호들 중에서 무작위로 그냥 필요한 만큼 표집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죠? 자, 그럼 층화 표집 방법은 뭐냐? 자, 모집단이 서로 다른 하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집단이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만큼의 단순 무작위 표집을 사용해 표본을 추출한다. 어쨌든 여기서도 무작위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군집 표집 방법입니다. 모집단을 서로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분해서요. 해당되는 집단을 그냥 표본으로 추출해버리는 거다. 자, 그래서 사실 요 3가지 내용은 좀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시험에 또 뭐 자주 나오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과감히 안 외워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직업 적응 이론에서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4가지 성격 유형 요소들 중 3가지만 제시하고 설명하시오. 자, 우리 1차 때 민혁 리지라고 많이들 외우셨을 거예요. 자, 이 중에 3가지만 써주시면 되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거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민 보겠습니다. 민첩성. 과제를 얼마나 빨리 완성하느냐에 대한 측면으로 보다 정확성보다는 속도를 더 중요시하다. 뒤에 내용이 좀 더 중요하고요. 자, 역량이죠. 작업자들의 평균 활동 수준을 의미한다. 그리고 리듬. 자, 활동에 대한 다양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구력. 다양한 활동 수준의 기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요거 안전하게 뭐 민영 리지 다 외웠다가 기억나시는 대로 써주시면 가장 좋겠죠.
자, 다음 문제. 실업의 유형 중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자, 요거 개념 잘 잡아두셔야 됩니다.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자, 마찰적 실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의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이고 자발적인 실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어떻게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불가피한 실업이므로 마찰적 실업만 존재할 경우에는 고용이 잘 되어 있는 완전 고용 상태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업률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대책까지 써주시면 좋은데요. 대책으로는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해주면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실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취업을 할지 이런 정보들만 있으면 금방 취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대책이 된다라는 거죠. 다음 구조적 실업은 뭐냐? 말 그대로예요. 산업 구조가 변화로 인해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에 발생한다. 자, 요거 핵심 무조건 써주셔야 되고요. 자, 산업 간, 지역 간 노동의 이동성이 부족하여 발생하므로 직업 소개, 알선, 교육 및 재훈련, 이주비 지원, 인력 정책 등으로 해결한다. 자, 요 대책 기억나 주시는 거 다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경기적 실업이 있습니다. 경기적인 실업은 말 그대로 경기가 지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효 수요 부족이란 단어 알아두시고요. 유효 수요 부족으로 생산 활동이 위축되며 경기 침체 상태에 빠지며 발생하는 실업이다. 자, 그래서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 통화량 증대, 조세 감면, 재정 금융 정책 등을 통해 유효 수요를 늘려서 해소시켜주면 된다. 라는 이 대책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비수요 부족 실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수요 부족 실업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실업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셔도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찰적 실업 또 나오죠? 자, 비수요 부족 실업에 뭐가 해당하는지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죠. 먼저 마찰적 실업이에요. 우리 아까 봤었죠? 중요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실업이고요. 불가피한 실업이기 때문에 완전 고용이며 자연 실업률이라고 본다. 대책으로는 정보의 흐름을 원활히 해준다. 보시면 되겠고요. 구조적 실업은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동력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에 발생해요. 그래서 직업 소개 알선, 교육 및 재훈련, 이주비 지원, 인력 정책 등으로 해결하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비수요 부족 실업 하나 더 있겠죠? 계절적 실업입니다. 경기적 실업은 비수요 부족 실업은 아니구나. 그러면은 나머지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계절적 실업 말 그대로죠. 계절에 따른 노동 수요 감소로 건설, 농업, 관광업 등에서 주로 발생을 해요. 느낌이 바로 오죠. 그래서 경제 발전과 생산 기술 업그레이드, 농촌 시설 자금 지원, 공공 근로 사업 등으로 해결하면 좋다라는 거 대책까지 써주시면은 베스트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고요. 꼭 잘 암기하셔서 또 다음 영상에서 공부하실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크리츠의 포괄적 직업 상담 과정 3단계를 순서대로 쓰고 설명하시오. 자, 우리 1차에서 진명문이라고 도식화해서 많이들 외우셨을 거예요. 자, 진 보겠습니다. 진단 단계죠. 내담자의 진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모은다. 자, 진단하기 위한 자료를 모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명의죠. 명료화 또는 해석의 단계입니다. 자, 내담자와 상담자가 협력해서 이 단어 들어가야 되고요. 의사결정 과정을 방해하는 태도나 장애물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 행동 등을 확인하면서 함께 대안을 탐색한다. 2단계에서는 대안을 탐색하는구나. 어떻게? 내담자와 상담자가 협력을 해서 대안을 탐색하는 거고요. 자, 3단계 문이죠. 문제 해결의 단계. 문제 해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이제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단계다. 라고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치의 진명문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취업 면접 성공을 위해 A씨는 금연을 하려고 한다. 먼저 금연을 위해 담배 흡연량을 줄이기로 한다. 이에 목표를 설정한다면 목표의 내용과 목표 설정의 원리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우리 이거 이론서에서 내용을 찾아보기가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목표는 당연히 흡연을 일단은 줄이기로 했죠. 자, 그러면은 평소 흡연량에서 기간을 정해두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 라고 이렇게 좀 그냥 풀어서 써주시면 되고요. 목표는 사실 위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원리 세 가지를 어떻게 써야 되냐 이건데, 자,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내담자가 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요거는 상담자가 정해주지 않았죠, 지금. 그리고 목표는 기한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달 동안 한 5가지 줄여봅시다.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상담 목표가 당연히 현실 가능성이 있어야겠죠? 상담 목표는 구체적이면 좋고요. 상담 목표는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 가능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이거 외울 때 목표는 내담자가 원하는 것, 그리고 기한이 있어야 되고 현실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자, 이거 세 개만 간단히 사실 외워줘 충분히 풀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진로 시간 전망 검사지의 사용 목적 5개를 쓰시오. 자, 이것도 뭐 자주 나오진 않는데 또 틀리면 억울하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로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두 번째,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기 위해서. 세 번째, 미래의 방향을 이끌기 위함이고요. 네 번째, 미래가 실제인 것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서고요. 다섯 번째, 목표 설정 촉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진로 시간 전망 검사지에는 미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미래라는 키워드를 묶어서 하나 외워주시고 나머지 따로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인간 중심 치료에서 완전히 기능한 사람의 특성 4가지를 쓰시오. 뭐 얘도 자주 나온 친구는 아닙니다만 4가지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란 일단은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도 훌륭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적이다. 호기심이 많죠. 자, 삶을 실존적으로 본다. 실존적이다. 그리고 창조적인 삶을 영위한다. 창조적이다. 창조. 자, 그리고 유기체인 자기 자신을 신뢰한다. 자신을 신뢰한다. 자,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자유롭다. 자유로운 선택. 자, 이렇게 핵심 단어들을 쭉쭉 뽑아서 외워주시면은 문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문제. 형태주의, 게슈탈트죠? 형태주의 상담의 상담 기법을 3가지만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제일 유명한 거 있죠? 형태주의 하면은 먼저 우리 떠오르는 거 비의자, 그리고 꿈, 과장하기. 자, 우리가 1차에서 제일 많이 봤죠? 그래서 요거 3개만 사실 외워주셔도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욕구와 감정의 자각. 내담자가 느끼는 욕구와 감정을 자각시킨다. 자, 두 번째, 비인의자 기법. 자, 의자, 텅 빈 의자죠? 자, 현재 없는 사람이 실제로 앉아있는 것처럼 투사하여, 투사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내담자의 감정을 표현해보는 것이다. 자, 그리고 꿈 작업. 자, 꿈을 현재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생각하고 연기를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과장하기 뭐죠? 내담자의 행동과 언어를 과장하여 욕구와 감정을 명확히 지각하게 하는 것이다. 자, 저 사실 지금 뭐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배고픈 거죠. 당신 지금 배고픈 거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과장을 해서 상담을 해보는 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신체 자각. 내담자가 현재 느끼는 것을 신체 감각을 통해서 자각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제일 외우기 쉬운 거는 2번, 3번, 4번을 제일 익숙하기 때문에 이거 3가지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기혼 여성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오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주는 6가지 요인을 쓰시고 이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질 임금률입니다. 자, 기혼 여성의 임금이 높으면 참가율이 당연히 높겠죠. 자, 배우자 임금 수준. 자, 배우자 임금이 낮거나 없으면은 자, 기혼 여성분들이 이제 일을 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경제활동을 참가하게 되겠죠. 자, 교육 수준. 자,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참가율이 높다. 자, 이거는 사실 남자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자녀의 수와 연령. 자, 자녀가 적고 자녀의 나이가 많다면 참가율이 높다. 자, 여기서 안타까운 게 좀 아직도 여성분들이 이제 육아에 대한 것을 많이 담당하고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이렇게도 되어 있지만 나중에 바뀌겠죠? 자, 다섯 번째, 파트타임 형성. 자, 이제 자녀 수가 많으면 또 자녀도 키우고 하셔야 되니까 파트타임이라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사실 파트타임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파트타임 노동시장이 많으면 참가율은 대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전반적인 실업률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사회 전반적인 실업률이 낮으면 취업 기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혼 여성분들이 또 참가율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계 생산 기술력입니다. 자, 가계 생산 기술력이 좋으면 참가율이 높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식기세척기가 아주 잘 돼 있다. 그러면 우리 집안 가사 노동이 줄게 되니까 경제 참가, 내가 나가서 경제 활동을 참가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기억나는 거 6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기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다고 합니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가지 쓰시오. 자, 우리 앞에 봤었죠? 우리 앞에 봤었던 내용들 그대로 써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이유를 쓰는 거죠. 그래서 낮은 실질 임금률, 자, 성별 임금 차이나 혼인으로 인한 경력 단절 때문에 생기는 거죠. 높은 가구원 소득, 배우자나 다른 가구원의 소득이 높으면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높은 실업률입니다. 이거는 아까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제한된 취업 직종과 기회입니다.
자, 그리고 기혼 여성에 대한 차별 때문에 생기죠. 그리고 미비된 육아 지원, 육아를 위한 법적 제도나 육아 시설이 미비한 경우, 그리고 미비된 기혼 여성 맞춤. 자, 여기 파트타임 내용 들어갑니다. 시간제 근무나 기혼 여성의 노동에 맞는 직종이 미비하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되는 것은 육아 지원이 조금 우리가 기억을 해서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써줘야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상호 역할관계 사정 방법 세 가지를 쓰시오. 자, 이것도 우리 1차에서 많이 봤죠? 자, 질문을 통해 역할관계 사정하기, 동그라미로 역할관계 그리기, 생애 계획 연습으로 전환하기. 요거 세 개 외워주시면 되고요. 뭐 자주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층화 표집과 체계적 표집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자, 층화 표집 보겠습니다. 자, 모집단이 서로 다른 하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집단에서 필요한 만큼의 단순 무작위 표집을 사용해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이다. 자, 우리 이것도 아까 나왔었던 내용이죠.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예를 들려고 했으니까 얘도 볼게요. 자, 서로 다른 종교 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거나 동아리 등 이렇게 모집단들이 있겠죠. 원하는 만큼의 표본을 추출하는 경우에 우리 층화 표집을 사용한다. 요거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체계적 표집이란 모집단 목록에서 무작위로 처음 땡땡 번째 요소를 뽑고 이를 토대로 일정한 순서나 규칙에 따라 이후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우리 10번째 요소를 추출한다 해서 그러면 10번째, 다음은 또 10번 뒤니까 20번째, 30번째 이렇게 땡땡땡땡땡 해서 나아가게 이렇게 순서나 규칙을 정해서 이후에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하는 체계적 표집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우리 층화 표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꼭 외워놓고 시험을 보러 가셔야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고트프레드슨의 직업포부 발달 단계에서 내적 자아 지향성을 제외한 나머지 3단계를 쓰시오. 자, 우리 직업포부 발달 단계 고트프레드슨 하면은 원래 힘, 성, 사, 네, 이렇게 해서 외우신 분들 계시죠. 자, 근데 내적 자아 지향성을 제외하고 쓰라고 했으니까 이거 4번은 지워도 되겠네요. 자, 그럼 1, 2, 3번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 힘과 크기 지향성이죠. 자, 3세에서 5세에서 이루어지고요. 사고 과정이 구체화되며 어른이 된다는 것을 의미를 댄다. 참, 이 어린 나이에 어른이 된다는 의미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 성역할 지향성이죠. 6세에서 8세 사이입니다. 자아 개념이 성의 발달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자, 남자는 이런 일, 여자는 이런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잡게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사죠. 사회적 가치 지향성. 9살에서 13살 사이에 이루어지고요. 사회 계층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사회 계층에 대한 개념이 생긴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상황 속 자아를 인식하기 이른다. 이런 사회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또 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도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업심리검사에서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우리 1차에도 많이 나왔죠? 신뢰도 추정하는 방법. 첫 번째는 동형검사 신뢰도 있죠? 자, 동일한 수검자에게 실시한 검사와 동일한 유형의 검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검사 간의 상관계수를 비교해보는 거죠. 그리고 반분 신뢰도 있습니다. 반분이니까 반으로 나누는 느낌이죠. 하나의 검사를 동형이 되도록 반으로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두 검사 간의 상관계수를 비교를 해보는 거고요. 자,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동일한 수검자에게 동일한 검사를 일정한 시간적 차이를 두고 반복 측정해서 상관계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검사를 똑같이 하는 게 검사, 재검사라면 동일 검사는 동일한 유형의 검사를 해보는 거. 이렇게 차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검사, 재검사 신뢰도 추정 시 충족되어야 할 조건 세 가지.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검사, 재검사가 같은 검사를 어느 정도 시간의 여유를 두고 또 보는 거죠. 또 본다. 자, 그렇다면은 뭐가 충족돼야 되는지 봐야겠죠. 자, 첫 번째. 측정 내용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 당연하겠죠. 두 번째. 첫 번째 검사가 두 번째 검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겠죠. 세 번째. 검사 이후 어떤 학습 활동도 재검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자,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 있는데, 자, 요게 또 우리 검사, 재검사 신뢰도 단점과 연결됩니다. 자, 신뢰도 추정 방법 중 검사, 재검사법의 단점을 세 가지만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서 나왔던 요 세 가지를 바꿔서 써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월 효과가 있어요.
두 검사 사이 시간 간격이 너무 짧을 경우 검사 내용을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충족 조건 중에 첫 번째 검사가 두 번째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너무 짧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성숙 효과가 있습니다. 두 검사 사이 시간 간격이 너무 클 경우 측정 대상이 성숙할 수 있어요. 자, 이 A 검사를 받았는데 2020년에 받았다가 2025년에 봤어요. 5살이 더 컸죠. 자, 근데 똑같은 검사를 보는데 시각이 달라졌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검사자가 성숙했을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환경 변화 있습니다. 검사 당일에 환경의 변화가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내가 어제 검사를 받았을 때 컨디션이 좋았는데 한 달 뒤에 받았을 때는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면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반분 신뢰도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세 가지를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자, 반분 신뢰도는 우리 동일한 유형으로 반을 나누는 거죠. 반을 나눠서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먼저 기후 절반법이 있습니다. 자, 기후 절반법, 홀짝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 문항 번호를 홀짝으로 반분해서 반으로 나눈다. 홀수항, 짝수항에서 시험 문제를 두 개로 나누는 거고요. 전후 절반법은 그냥 제일 단순한 거예요. 검사의 문항을 배열된 순서대로 앞부분과 전반과 후반으로 반으로 나눠버린다. 그게 전후 절반법이고요. 자, 짝진. 아이고, 오타가 있습니다. 이거. 예민한 건데, 그죠? 짝진 임의 배치법입니다. 그래서 각 문항의 통계치에서 가까운 두 문항의 짝을 지어서 그 짝에서 임의로 한 문항을 선택하여 양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유형, 문항끼리 짝을 지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임의로 문항을 나눠서 이제 두 개의 시험으로 나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직무와 조직에서 스트레스를, 오타가 많네요. 받는 주된 원인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먼저 과제 특성입니다. 과제 특성은 두 가지가 있죠. 복잡하거나 단순 반복적이면은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그리고 직무 역할, 역할 모호성이나 역할 갈등.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거나, 과장님은 이거 시켰는데 갑자기 대리님이 와서 또 딴 걸 시켜요. 이런 역할 갈등이 있는 경우, 스트레스 받죠. 그리고 세 번째, 산업 조직 문화 풍토입니다. 자, 조직과 개인의 문화 차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나 여기랑 안 맞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바로 되겠죠. 그래서 직무와 조직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주된 요인 세 가지는 뭐다? 과제 특성, 직무 역할, 그리고 산업 조직 문화의 풍토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직장 내 행동 결과를 5가지로 쓰시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가 어땠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직무 수행 능력이 저하돼요. 그래서 생산과 질과 양이 감소하겠죠. 그 직무 불만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해당 직무에 대한 불만족이 증가하고요. 부적응 행동이 증가해요. 자, 스트레스에 대한 인내심이 이제 감소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이제 공격적, 신경질적인 성향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결근, 이직이 결국 생깁니다. 나 회사 가기 싫어. 이러면서, 초등학교 선생님도 학교 가기 싫죠? 그래서 결근을 하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하고 되겠죠. 자, 그리고 산업재해 및 사고가 증가합니다. 직무 집중도 하락으로 사고나 산재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 5가지 천천히 읽어보시다 보면 이거는 외워주실 거예요. 자, 다음 문제. 직무 스트레스 조절 변인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우리 이거 A, B, 그리고 외재적, 내재적 친구, 그리고 사회적 지원. 요거 우리 1차 때 많이 봤었죠? 자, 한번 글로 써보시면 됩니다, 이제. A, B 성격 유형. 자, A형은 공격적이고 급하죠. 그래서 경쟁을 추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근데 B 유형은 여유롭고 성취욕이 별로 없어서 스트레스 노출이 더 적어요. 그래서 A형은 심장병이 더 발병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하죠. 자, 두 번째, 통제의 위치죠. 직무의 성패를 외부 요인으로 두는 외재적 통제자. 그러니까 이 직무가 잘 되고 안 되고를 쟤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이런 남에다가 이유를 두는 외재적 통제자가 직무의 성패를 내부 요인, 자기 자신에서 찾는 거죠. 두는 내적 통제자보다 더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그래서 내적 통제자가 외적 통제자보다 더 건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A형은 외적 통제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B형은 내적 통제자다라고 봐줘도 좋겠죠. 자, 그리고 사회적 지원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나 상사나 가족, 지인 등의 지원을 통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안정감을 얻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실존주의 상담에서 내담자의 자기 인식 능력 향상을 위한 치료 원리 4가지를 설명하시오. 자, 실존주의에서 4가지 설명하라고 하면은 우리 이거밖에 없죠? 우리 1차 때 죽자고무 이렇게 외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죠. 자, 내담자가 죽음의 실존적 상황을 자각하게 한다. 자, 이 말이 뭐냐? 그리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요것을 자각하게 한다라는 거고요. 자유와 책임. 자, 삶에 대한 자유와 책임을 자각하도록 한다. 자, 선택은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자유롭지만 그 대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요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고립. 자, 우리 인간은 굉장히 외로운 존재로 태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 자신의 인간관계 양식을 점검하고 사회성을 잘 길러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무의미 있습니다. 자, 내담자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하도록 돕는다.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내용들 머릿속에 담아뒀다가 기억나시는 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 문제가 또 비슷하게 표현돼서 나와요. 자, 실존주의 상담자들이 내담자의 궁극적인 관심사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요거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얄롬, 우리가 방금 봤었던 얄롬 4가지 중에 3가지를 써도 정답으로 된다라는 사례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요거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 전에 봤었던 내용이지만 죽음을 인식하는 것이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든다.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 죽음을 인식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자유. 인간은 자기 결정적이다. 자유롭죠. 그래서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책임도 있다. 마찬가지고요. 고립. 실존적 고립에 직면하는 것이, 인간은 외로워. 이것을 직면하는 것이 타인과 성숙한 관계를 맺게 한다라는 거고요. 무의미.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3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기억나는 거 3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실존주의 상담의 양식 세계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요 양식 세계 3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요 실존주의의 양식 세계는 영적 세계, 공존 세계, 주변 세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영적 세계는 우리 종교죠? 개인의 영적, 종교적 세계에 대한 믿음과 신념이 될 거고요. 공존 세계는 사회적이에요. 공존, 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만 가지는 대인관계의 세상이다. 요게 사회죠? 자, 그리고 주변 세계, 인간이 접하면서 살아가는 환경이나 생물학적 세상이다. 뭐, 주변의 공원, 거주, 의식주, 이런 것들이 주변 세계에 포함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실존주의 상담 양식 세계 3가지는 요거구나. 요거를 이제 뭘 쓰라고 하는지 알아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